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3월 한 달은요, 제가 3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금융인으로서 또는 부동산 이런 전반적인 상담과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무제한의 양적 완화, 일단 2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얘기했는데, 최소,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328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과거 역상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런 실업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달러밖에 지금 갖고 있을 만한 자산이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패닉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달러, 즉, 일반 다른 나라 통화가 아니라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석유를 사올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어떤 경제위기라든가, 재정위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관련된 전 세계의 팬데믹이 온 거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인류가 일정 부분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최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요, 사상 최저치입니다. 0.75%입니다. 종전에는 1.25%였죠. 빅컷이라고 하는데 0.25%포인트씩 움직이다가 0.5%로 대단히 큰 수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치가 됐습니다. 2.9% 정도의 대출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에 따라서 좀 가상금리가 붙으면 3%가 될 수 있습니다만 2%대에 처음으로 돌입했다. 이런 것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한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4월 2일 현재 RP라고 하죠.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것을 매입을 통해서 한 5조 원 정도의 시중 자금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 채권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그리고 현금을 받아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자산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증권,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런 증권시장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사이드카가 11번, 서킷 브레이커가 4번, 카와 브레이크, 즉 차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이제 따라오는 개념인데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선물시장은 좀 전문가 그룹, 단체 매매, 프로그램 매매 이런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등락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좀 정신 차려보자 해가지고 거래를 중지시키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현물시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삼성전자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과 현물시장, 즉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그런 사례가 아마 사상 최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의 갭이 말이죠. 제가 한 30년간 봤는데 가장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려 70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낮게 빠진다고 하면 130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 보고 또 단기 반등한다고 치면은 2000포인트 이 정도로 지금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이 정도 예측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예측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헬리콥터 머니. 헬기에서 돈을 뿌리면 밑으로 쫙 빠지겠죠. 돈들이 떨어지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인당 10만 원부터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서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되다 보니까 벌써 3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름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내내 이럴 경우에는 가계 부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재난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뭐 $1,200씩 1인당 3억이 넘는 인구를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75,000 이하의 개인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은데 뭐 상위 30%를 제외하고 주자라든가 아니면 다 주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재난 기본소득이 최초로 도입됐다라는 것도 움직임이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자,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한 그런 역량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 증명이 또 되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가 할 거 없이 사재기, 일부는 뭐 약탈 또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용합니다. 사재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좁은 국토에 우리가 고밀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그 무질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인데요. 3개월째 지금 1%대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0%대, 즉 일부는 뭐 0%까지 갔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말이죠. 근데 지금 3개월째 1%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살짝 적어도 우리 잠재 성장률, GDP 성장률만큼은 물가가 올라가야지만 어떤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금 뭐 최악입니다. 자, 그 전달에 비해서 무려 18.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78.4포인트거든요. 자, 100포인트가 기준입니다. 100, 200까지 있는데 100이 기준인데 뭐 좋지 나쁘지 않다. 이게 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려 78포인트. 그것도 그 전달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기 전 상태에 비해서 18.5포인트가 빠졌다. 대단히 많이 빠진 것이죠. 또 BS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포인트가 빠져서 지금 56포인트입니다. 뭐 가정경제보다 기업경제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 수입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9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현재 무역 수지가 50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이 여전히 4천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등등 이런 그 유수한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까지 하게 되면 예전에 20년 전에 IMF 사태 이러한 외환위기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주가지수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이죠. 제가 6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종합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를 보고 있는데 6가지 모두 다 아주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코스피는 그 전달 말일에 비해서 지난달 말일이 11.69%가 빠졌고요. 포인트는 %입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코스닥은 6.82%, 다우존스는 13.74%입니다. 홍콩 항생은 9.67%가 빠졌습니다. 뭐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시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암울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입니다. 우리 가정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월 평균 1.091%입니다. 1.1%가 안 된 거죠. 사상 최초입니다.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162%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최고금리도 0.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1.2%입니다. 뭐 이제 예금 이자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펙스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인데 잔액 기준은 1.72%, 신규 취급액 기준은 1.43%입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각각 0.03 또는 0.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환율은요,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우리가 적정 환율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달러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으로 볼 때.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어떤 아직까지 분단국가라는 그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사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볼 때는 달러 대비 환율이 세 자리 숫자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도 두 자리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이 122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뭐 4월, 5월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그 외환 보유액을 풀면서라도 환율은 잘 조절할 걸로 믿어지는데요.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국가 1인당 우리 GDP, 즉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해외여행 가기 어렵고 뭐 이런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또 수입하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물론 반대로 수출 기업에는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같은 양의 달러 기준의 물건을 팔았을 때 받아들이는 원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관련된 그런 전방위적인 산업 체계가 돈이 많이 돌게 되어 있죠. 통화량은요, M2는 그전 달에 비해서 7.8% 정도가 지금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통화량이 있다. 근데 이 돈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한편 모든 것이 다 다운되고 엉망이 되면은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중 한두 가지라도 좀 호황이 되면 그 관련해서 어떤 우리 경제에 어떤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물론 이 사회 정의에 비추거나 아니면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측면에 볼 때는 부작용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나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3월 평균이 36조 원 정도의 투자자 예탁금이 증시에 몰려갔고요. 코스피의 주식거래 대금도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식이, 즉 주가가 빠진 것을 기회로 보고 주식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우리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들게 되어 있지요. 소득도 지금 줄거나 단절되어 있는데 금융자산까지 감소하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조심해서 투자하기를 바라고요. 원자재입니다. 지금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치킨 게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산을 해야지만 배럴당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서로가 더 뽑아내겠다, 석유를. 그럼 결국은 수요는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159리터를 1배럴이라 그래요. 이 그 가격이 제가 보통 기억할 때는 보통 60에서 70달러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뭐 고유가 때는 100달러 넘어간 적도 있지만 이게 지금 20달러도 장중에 떨어졌었거든요. 그 깨지고 내려갔다가 3월 평균은 37달러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원유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 좋지 않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항공업계라든지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또 되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산유국들이 힘들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갑니다. 결국은 산유국들도 우리도 같이 힘들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원유 가격이 50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업체도 부도가 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시에는요, 온스당 1594달러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평균이. 물론 1600달러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말이죠. 2011년도에 190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1000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폭이 좀 크죠. 뭐 2배 가까이 벌어졌는데 지금 다시 전 고점과 전 저점의 중간 정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창궐하다 보니까 이 금값마저도 지금 휘청한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 본질 가치는 유지할 거로 보여집니다. 즉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할 건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격이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으로 금투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부동산 쪽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주택 전세 가격 지수가 각각 전기 대비 0.56%, 0.17%가 상승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뭐 자영업소부터 뭐 다 어려운데 부동산, 특히 주택 쪽이 좀 호황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일부 지역은 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필수 자산이고 개발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국가에서 세금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입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그 의뢰 말씀드리고요. 각자 생활 방역 잘 하셔가지고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